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길 위에는 반드시 쉼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휴게소도 있고요. 졸음 쉼터도 있고 정말 급할 때는 갓길에 잠깐 차를 세워둘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만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쉼터 말고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고 쉴 때는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느리게 도착하는 것보다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1시간 가득 채워서 오늘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좀 불안하고 좀 눈치도 보고 좀 헷갈리는 이 시장 속에서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어떤 시장이 흘러갈지 좀 전망을 체크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1시간 집중해서 강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중간중간 또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다면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질문, 해결책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1부에서뿐만 아니라 2부에서는 저희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2부를 통해서 종목 진단도 달려가 볼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미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접수도 지금부터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들 모두 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게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1등 출석은 양봉업자님이 또 1등으로 인사 나눠주셨고요. 반올림 100%님과 노자성님도 일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당계 1년차님, 자 9시 정각에 출석 체크하셨고요. 김정희님 모두 반갑습니다. 화양연화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봄님 오늘도 오셨네요. 우상향님의 출석 체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구석 챔피언님 오셨고 김정희님 지금 또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 종목 상담은 잠시 후 10시 2부부터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1부 강의 잘 들으시고 2부에는 종목 상담의 행운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운 밤빔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모두 반갑고요. 현재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운용형님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10월까지 일어날 7가지 시장 예측 부분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이제 네. 딱 오늘이 3월이니까 한 6개월, 네, 7개월 남았는데 예. 7가지나 이슈가 있어요. 네. 한 달에 굵직굵직한 하나씩은 있다라고 것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7가지 이슈가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과 또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눈앞에 일단 그 FOMC부터 지금 보죠. 맞아요. 예. 지금 당장은. 네. 그죠? 이제 바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새벽이 되겠네요. 네, 23일 네.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날 거고 오늘 시장도 확실히 그에 대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FOMC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예측들이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한데 운용형님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계실까요? 네, 역시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네. 파산 사태 이후에 그래도 여러 그 FOMC 앞으로의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이제 목표치에 대한 면이나 또 이번 당장에 이제 3월 FOMC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누그러진 예상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좀 시점들이죠. 네. 대략 이번 FOMC 있어서는 0.25%포인트 상승일 가능성을 거의 한 90% 이상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양상들 되니까 이렇게 막 빅스텝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뭐 이 자료 지금 도표 보면은 그 지금 기준금리 상단에 있어가지고 2023년 현재 이제 3월, 5월 뭐 5%라면 역시 0.25% 되겠는데 0.25%에 대한 이제 거의 그이 보는 부분들이 한 76.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보면 뭐 어제나 오늘 될수록 거의 한 90% 가까이 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은 되고 있고요. 네. 최종적인 금리 수준에 있어서도 5.00을 보는 쪽들이 좀 많죠. 오히려 6월 달 정도 한 차례 더 올려갖고 한 그 5.25까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한 9.5% 정도로 확 누그러져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은 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뭐 기준금리 전망, 소파 시장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SVB 사태 직전, 이전 시점 같으면 올해 이제 금리의 목표치를 거의 한 5.85% 내지는 5.90까지도 좀 보는 그런 전망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한 보름 정도, 보름이 채 안 됐는데 그 이후 시점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목표치 수준이 있어서도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양상들이 확연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들 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연말에 뭐 경제대전망고 방송 들으면서도 대략 한 5.25 정도, 대략이라기보다도 뭐 5.25를 딱 지정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보면 뭐 3월 달이나 이제 5월 달 정도 0.25 해갖고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나오면은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그런 양상들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한 세 차례 정도 0.25 기준으로는 세 차례 뭐 올 연말이나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하반기 이런 식으로 세 차례 정도 낮추면서 한 4.5까지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네. 그러고는 이제 2025년도부터는 그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의 또 새로운 이제 힘 그때 되면은 이제 또 글로벌 증시도 다시 신고가를 뚫고 막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되고 또 자원 가격도 다시 막 또 이제 고점 치러가는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금리가 또 이제 뭐 4.5를 바닥으로 다시 이제 5.00, 5.5 이러면서 2028년까지 계속 좀 금리도 올라가고 네. 또 증시도 올라가고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네. 이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 작년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한 5%대 후반 정도까지 맞아요. 오히려 봤었는데 네. 지금은 대체적으로 뭐 한 5.00 내지 5.25 그러니까 지금 한 경제대전망 드리고선 한 3개월 분기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드렸던 얘기가 좀 컨센서스 비슷하게 그러네요. 지금 되고 있는 현재 좀 시점들은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이제 7가지. 그 10월 달까지 좀 굵직굵직한 지금 시장의 특성.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게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설마 그럴까 싶지만 그게 엉뚱하고 그럴까 싶은 게 현실화가 되면 그게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놀랍고 활용 가치가 높은 게 되죠. 활용 가치가 높겠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가요? 누구나 예측 예상하고 가능한 있는, 대로 가는 것보다. 예,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대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시장의 물꼬가 터지고 이러면은 훨씬 또 영향가가 큰데 그런 내용들 오늘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자, 누구나 예측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나만의 기회로 또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월까지 어떤 틈들이 생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틈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지금 보셨겠지만 뉴욕 증시, 코스피, 코스닥 완전한 디커플링이 예상된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한 4월 달 중순, 4월 중순까지는 방향성까지 디커플링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스닥이 방향성도 그래도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대략 한 4월 달 중순 정도, 중순이 이제 넘어가고 그런 시점부터는 완전한 디커플링. 완전한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또 그 이제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디커플링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거의 이제 한 4월 달 중순 필두로는 한 6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 하나하나 몇몇 디커플링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에도 지난달인가 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서학개미들이 올해는 올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될수록
서학개미들이 다시 이 돌아온다. 그쵸,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한국 시장, 그 뭐 한국 애국심이 불타서가 아니고 한국 시장이 먹을 게 많고 재밌고 수익이 또 잘 나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네. 올해는 서학개미들이 코스닥으로 이제 점점 이제 돌아오는 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것도 뭐 같은 일환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운용력이 봤을 때는 3, 4월 달도 많이 빠지지만 3, 4월 달도 많이 빠집니다. 예. 거의 다우 기준으로 한 26,000 정도까지는 지금 빠질 거니까요. 아니 근데 네. 금리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빅스텝이 아니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요. 네네. 또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왜 지수는 더 빠질까요? 아, 지수가 빠져야죠. 지수도 빠지고 빠지는 상품 게, 가격도 네. 빠지고 다 빠져야 올 그래요? 하반기에 이제 금리를 호재다 낮출 수 있고. 싶으면은 그래요? 예. 그리고 어. 이제 증시가 사실 지금 계속 다 뽀죠. 그렇죠. 미국이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뭐 글로벌 전반도 지금 다 뽀 상태입니다. 다 뽀인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유동성이죠. 그쵸. 과거 이제 2020년, 21년 연초까지는 유동성 확장으로 계속 증시에 돈이 공급되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제 긴축 들어가면서 21년 뭐 말 22년부터 긴축 들어가면서 이게 증시가 결국 조정권에 오고 조정권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답보권에 빠져 있는데 네. 사실 올 이제 하반기 이후 그리고 이제 내년도 넘어가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4년, 5년 중장기 대세 상승 사이클이 온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건 역시 유동성 효과죠, 유동성. 그럼 유동성을 다시 이제 이끌어내려면 네. 시장에서 이제 다시 조였던 이제 유동성을 이끌어내려면은 올해 필요한 것들이 주로 금리를 그리고 낮추기 위해서도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은 결국 증시가 알쏭달쏭한데 뭔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은행, 미국의 또 은행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로부터 해갖고 지금 네. 계속 뭐 2차, 3차 해갖고 계속 뭐 또 지원책 나왔다, 안도 또 다시 뭐 새로운 거 터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금융위기 비슷한 국면 그리고 까딱하다가는 금융위기로 진짜 이게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공포까지 가야 결국 끌어낼 수 있는 게 유동성이죠. 또 다른 위기가 예, 예. 보여야 그쵸.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군요. 네, 항상 시장이 뭔가 유동성을 이제 확장 정책을 가져가려면은 네. 그게 어떤 위기 상황, 공포 상황 그걸 그래도 단 일시적으로 3, 4달, 4, 5달이라도 그걸 만들어 줘야 그걸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들이 오히려 올봄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4월 달에 또 빠졌다가도 5, 6월 달 또 뭐 7, 8월 달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9, 10월 달 가서 또 한번 빼면서 거기서는 나름 네임드 지금 나오는 은행들은 뭐 CS는 물론 그래도 네임드지만 그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별로 체감하지 않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저런 은행도 있었어. 그런데 좀 네임드 은행이 한두 개 정도는 파산까지 이끌어져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올 이제 연말 내년 연초부터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네. 강력한 또 오히려 이제 좀 뭔가 금리도 좀 이제 압박해주고 이런 양상들 속에서 이게 새로운 이제 대세 사이클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유상증자 이슈 나오고 유상증자 그쵸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거의 48시간도 안 되죠. 40시간 만에 조기에 파산. 이건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맞아요. 동네 작은 은행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미국의 뭐 뉴욕의 또 금융 세력이나 또 이런 쪽들에 있어서도 네. 상당히 지금 단계에서는 올 봄과 올 여름 이렇게 강한 또 조정권을 한번 조장을 해줘야 이제 연말과 내년 이후에 이게 증시가 계속 답보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뉴욕도 예를 들어서 올해도 내년도 그냥 나스닥도 다우도 S&P도 답보를 한다. 그럼 재미없는 거죠.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또 이제 뭔가 위기를 슬쩍 또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들이 올해이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도 많이 빠지지만 오히려 5월, 6월, 7월, 8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9, 10월 달에는 좀 더 깊게 빠지는 양상. 그러면 이제 대바닥 치고선 거의 뭐 한 2028년 한 여름 4년, 5년짜리 장기 대세 사이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양상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3, 4월 달 급락 나오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 4월 이제 급락. 지금 보면은 계속 좀 추세는 좀 이상하다 싶어도 급락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다 반등이 좀 돌아서 나가려고 하면 다시 또 급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3월 달인데 네. 요 3, 4월 급락 이후에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좀 등락권. 미국은 오히려 가을에 가갖고 이제 저점이 또 깨지고 빠지는 양상들이 나온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 4월 급락 이후에는 한 6개월 정도 바닥은 이미 만들어 놓고 한 250포인트 진폭으로 좀 등락권.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쌍바닥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올 이제 11월 달부터는 네.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니고 장기 대세 상승. 2028년 거의 한 여름 가을로 가는 장기 대세 상승 사이클에 놓여진다 하는 정말 그런 기네요. 내용들이 되고요. 28년까지면. 그렇죠. 거의 2003년에서 2007, 8년으로 가는 대세 상승 사이클이나 네. 그런 규모로 굉장히 긴 대세 상승 사이클이 오는 거죠. 코로나 때는 굉장히 짧았잖아요. 짧고 굉장히 굵었었죠. 강했지. 네. 예, 거의 그렇죠. 막상 뭐 지수로 보면은 한 1년도 안 됐죠. 예, 20년도 거의 한 3월 달 말 거기부터 21년도 1월 달 거의 연초 거기까지가 1년도 안 됐네요. 그렇죠. 한 10개월, 네. 10개월 동안에 지수를 그냥 2배 올려치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의 장세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장기 대세 사이클 굉장히 정상적인 한 4년, 5년에 걸쳐 갖고 1파동 만들고 또 이제 눌림목 좀 줬다가 또 2파동 만들고 이러면서 3개, 4개 이렇게 대세 상승 사이클을 뽑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글로벌이 다 같이 놓여진다. 그걸 위해서 네. 올 봄과 올 가을의 양상들인데 코스피는 가을 간다고 뭐 더 빠지고 그런 거 없고요. 3, 4월에 급락 또 주고 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거의 등락권, 등락권이 종목들도 이제 거의 뭐 바닥 다지기 뭐 그런 느낌들이 되겠죠. 그러고는 11월부터는 장기 대세 상승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이는 또 다른 디커플링. 여기도 3, 4월 달에 한 4월 중순까지 빠지긴 빠집니다. 네. 빠지긴 빠지는데 대략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는 한 700포인트대 초반 정도, 715, 뭐 한 712. 그 정도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 빠지자마자부터 바로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빠지자마자부터 712포인트에서 1150포인트면은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미국이가 아직 바닥을 못 찍고 미국이가 오히려 저점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대세 하락 구간. 그리고 코스피는 바닥은 찍어놨지만 250포인트 안에 이렇게 등락 구간 이렇게 만들어진 가운데 코스닥 대세 상승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게 참 말이 안 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시기에도 아니 미국이 뭐 저점을 계속 깨는 대세 하락 구간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 네. 뭐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아가지고 이제 바닥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등락인데 코스닥이가 대세 상승이 이게 말이 되느냐 싶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코스닥에 예. 집중하자라고 예,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코스닥의 배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시 한번 코스닥의 대세 상승을 아니, 지금 또 근데 예상을 4월 하시는 중순까지는 712까지는 빠져요. 지금 지금, 4월까지는 좀 빠졌다가 4월, 그 이후에는 중순까지 코스닥이 빠져요. 좀 독보적인 강세를 네, 그러고 보여주는 그게 건가요? 빠지고 나면 거기부터 이제 코스닥이 그냥 막 글로벌 조정 속에서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미 이런 적도 있고요. 이미 이런 적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네. 이런 적도 있고 지금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다우는 뭐 이거 차트 뭐 계속 좀 보여드리는 그거죠. 다우존스 확장형 패턴 해가지고 운용력이 그 26,000포인트. 그래서 3, 4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네. 요즘도 보면 주로 미국 나스닥 다우 중에서도 그동안 2월 달 거의 한 3월 달 초순까지만 해도 다우는 꼿꼿했는데 다우가 더 빠지죠 요즘. 그렇죠? 빠졌다면 다우가 오히려 더 빠지고 다우가 중심값이 계속 좀 낮아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다우가 그 한 26,000포인트. 그럼 현재가 이 32,000포인트니까 거의 한 6,000 1개월 포인트.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 6,000포인트, 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도 지금 급락이 되게 나올 많이 수 있는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네. 시점이다 보시면 돼 있고요. 네. 이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앞으로 여기 26,000포인트에 해당하는 영역이 여기인데요. 여기 요 라인 때는 한 1개월 4월 달 월중까지도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라인이요. 그렇죠. 요 음봉 여기가 상당히 깊게 3, 4월 달 흐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깊게 파이는데 깊게 파이고는 역시 올 또 5월 달, 6월 달 뭐 하면 계속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26,000포인트, 29,000포인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 가을에 가 갖고 이제 제가 한 9월 달
8, 9월. 네. 거기 갖고 제 생각에 한 2만 1천, 2만 2천. 예. 그 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예, 거예요, 여기까지 강력한 투매. 여기서 세 개 중에 하나가 파산 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요? 그렇죠. 저기 요즘 얘기 좀 나오는 CS가 됐든 아니면 CT 혹은 웰스파고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세 개 중에 두 개 그렇게가 결국 거기가 갖고 이제 올 가을에 파산 나고 파산이 나고 나면은 이제 올 가을 한 10월 달쯤 될 걸로 보이는데 파산 나고 나면 이제 시작이죠. 네. 대세 상승. 지금 근데 SVB 사태 이후에 네. 계속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게 있잖아요. 원래 금융위기의 특성이에요. 요거 계속 그래요?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거 그리고 있는 거 이걸 일단 또 차트를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은행에 예.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예, 수 그게 있을까요? 금융위기에 그거 또 너무 이따 궁금해요. 드릴 건데 네. 가장 원래 특징이에요. 금융위기의 그래요? 특징이 딱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금융위기 국면이 딱 따로 있죠, 시장에는. 그 국면들 가져갈 땐 처음에는 뭐 하나 조금 듣보잡인 것 같아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듣보잡이 아니어도 저런 은행이 있었어? 그런 거 이제 파산 하나 시키고 또 쭉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하나 뭐 이제 또 어떤 위기감, 우려감 그럼 또 유동성 지원 얘기해 갖고 또 이게 그게 오히려 반등하고 상승하는 안도를 줬다가 또 1, 2주 지나면은 뭐가 하나가 또 뭐 무너졌다, 뭐 어떤 위기가 뭐 또 이제 뭐 경고가 나왔다, 네. 뭐 등등해 갖고 또 뺐다가 그게 또 이제 또 안도감 있다가 요러다가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누구나 글로벌 투자자들도 누구나 들으면 아는 정도의 그런 규모의 은행 한두 개가 딱 파산이 나오면 거기서는 야 이제 본격적인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됐구나 하고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선 막 이제 주식을 갖다 던지면은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또 대세 상승 시작. 그리고 유동성 강력한 지원. 그리고 모든 정책적인 효과가 다 튀어나오죠. 그런 시리즈들이 돼 있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여기가 딱 올 3, 4월 기조가 요거 한번 두들겨 패는 양상. 네. 그리고 이제 봄, 늦봄, 여름 해갖고 왔다 갔다 이제 뭐 또 안도 반등 막 하다가 가을에 고르면서 이제 한번 또 강하게 빼고 나면 월봉 이러고 뻗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2028년도 여름까지 이러고 그냥 이제 또 신고가 또 한 25년도 연중에도 거의 신고가 뚫고 26, 27, 28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다우지수 뭐 3만 포인트, 3만 7천 포인트 이거보다 훨씬 높은 지수 2026, 7, 8년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뭐 코스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양상들 이렇게 좀 보고 다음 그 이제 코스피 지금 되겠는데요. 네. 코스피의 주간 차트 지금 여기 보면은 운용력 뭐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 12월 달 중순 하순 거기서는 이제 요 오실레이터가 양에서 음으로 이제 넘어가려다가 다시 이제 산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요러고선 지금 다시 음으로 내려갈까 올라갈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들이 지난주 이번 주 이런 지금 양상들인데 네. 여기는 운용력 생각에 밀린다고 봅니다. 여기 음으로 막대 좀 이제 파고 내려가는 고양상들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될 걸로 보이고 코스피에 있어서도 월간 이런 것들 뭐 실적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실적은 가장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지금 뭐 적자 전환되고 막 그런 양상들이니까 뭐 굳이 하락에 대한 어떤 뭐 근거를 실적에서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지금 시점으로 보이는데 역시 코스피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거의 한 9개월 등락권역인데 운용력은 요게 일단 요 3, 4월 기준에서 이걸 깨고 내려간다고 봅니다. 깨고 내려가는 양상들. 그럼 요런 데가 또 기다리고 있겠지. 2000포인트 밑에서 거의 한 1900 내지는 그걸 좀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고는 여기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6개월 등락 구간 하면은 거의 파동도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2021년도 8월 달 이후로 큰 흐름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에다가 네 번째 그것까지 이제 투매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고 6개월 손바뀜 그 구간들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끝에 2008년도 11월 달에서 10월 달에서 2월 달 넘어갈 때 거기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등락 보였듯이 그 양상들이 여기 4월 달에서 거의 한 10월 달까지 나타난다 그렇게 보이고 네. 그 다음은 역시 뭐 똑같습니다. 이때도 6일 필두로 해갖고 이제 대세 상승 나왔죠. 대세 상승 나왔고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2018년 여기까지도 이어진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의 한 9년 이 사이클 물론 중간에 거의 한 5년 가까이 있었는데
요 5년도 나쁘진 않았었죠. 여기도 그 시점마다 어떨 때 뭐 중국 소비주 열풍 뭐 등등이 왔고 계속 섹터 사이클을 크게 돌렸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여기 2000 거의 한 3년, 4년, 5년, 6년, 7년 스타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저기 한 내년도 또 내후년 그리고 2027, 2028로 가면서 월봉 사이클 우리가 코스피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지수 사이클로 밀고 올라가는 그 양상들. 요게 이게 공교롭게도 또 여기서는 또 왜 이러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 코스피도 그렇고 25년, 26년, 27년, 8년 넘어갈 때 거기서의 동력은 거꾸로 인플레가 동력이 돼요.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가 계속 발목을 잡는 그 요인들로 저걸 작용하는데 네. 똑같은 인플레여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증시에 있어서 상승과 버블을 가져오는 그 양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또 거꾸로 그렇게 작용한다 하는 내용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예. 코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예. 코스닥은 차트 모습만 보면 앞서서 다우나 코스피랑은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 빨간 불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다우 뭐 미국이나 한국이 오히려 지수가 휘청거리고 약해도 코스닥이는 빠지는 신용만 할 뿐 중심값을 오히려 좀 높이는 그런 양상들을 계속 견조하게 가져가는 게 지금 벌써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여기 한번 찍긴 찍습니다. 715포인트 영역. 예, 요 정도. 한 딱 4월 12일, 15일 그 근처가 되겠죠. 4월 12일. 예, 거기까지 요거 한번 딱 찍어주는 양상. 지금으로부터 한 4주 정도 되겠죠. 4주 정도 동안에 여기 712, 15 정도 딱 찍어주는 그 양상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기가 막혀지는 거죠. 이게. 예, 왜 기가 막히냐? 왜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게 뭐 자루 누가 잰 것처럼 네. 예, 자루 이걸 뭘 완전 쌍바닥. 그걸 여기서도 찍고, 쌍바닥인데 여기서도 네. 예, 쌍바닥인데 여기 좌우를 지금 작년도 6월 달부터 이거 딱 보면은 완전 이거 뭐 그냥 예, 누가 자루 이걸 잰 것처럼 쌍바닥에 완전 이게 또 양쪽으로 품어버린 쌍바닥 이래가지고 거기에선 예, 아마 거의 한 4월, 5월 넘어갈 때 지수 거의 한 920포인트 순식간에 그냥 여기에서 4주 두고선 수직 폭락 나온 게 있어갖고 그대로 또 끌고 올라가는 게 이제 또 거의 한 5월 달, 4월, 5월, 4월 말, 5월 달 그 장세로 보이는데 네. 이러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인데 이게 또 말이 안 될 것 같이 막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가 계속 중심 가격이 낮아지고 한국 코스피도 저점은 만들었어도 등락 구간인데 근데 코스닥만? 그런 전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딱 있잖아요. 여기. 그래요? 예, 여기가 아니구나. 예, 여기는 2020년이고 요 다음 페이지 이제 코스닥 월간 차트 가서 보시면은 예, 네. 딱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2008년도 10월인데 2008년도 10월 여기가 이제 막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처음 뭐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다음에 뭐 봄에 베어 스턴스 막 저거 하다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하고선 이제 최종판으로 이제 끝판 투매를 준 게 2008년도 10월 달 말 10월 27일인가 그런데요. 10월 27일 이후의 양상들을 보면은 뉴욕은 오히려 10월 28일 이후에 월마다 계속 빠집니다. 11월 달도 지수가 더 빠지고요. 12월 달도 지수가 더 빠지고 다음에 1월 달도 더 빠지고 거의 3월 달에 저점, 3월 달에 이제 2, 3월 달에 이제 투매를 받고선 저점을 찍고 거기 가서 이제 바닥을 잡거든요. 예. 반면 코스피는 그 당시에 아까 그 코스피 월간 차트에서 보셨지만 2008년도 10월 27일 날 저점을 찍어 놓고는 거기서 등락을 주죠. 6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러고선 6개월 등락을 주고 이제 3월부터 대세 상승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코스닥을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이가 10월 27일 날 지수가 250포인트가 깨졌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거의 10월 27일 날 이제 빠지다가 250포인트가 빠졌는데 다음에 봄 이게 월간 차트니까 6개월이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하고 다음에 봄에는 거의 500포인트에 육박해 있습니다. 거의 430, 450포인트. 즉 지수가 미국이가 오히려 저점을 계속 깨러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이 그럼 멎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시간 그리고 코스피는 바닥만 잡아놨지만 바닥권에서 6개월 동안 등락을 벌이는 시점 동안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80% 가까이 대세 상승이 나타나 버리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던 게
2008년도 그 시점인데 지금도 딱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올 이제 여름, 가을로 가는 고양산들 속에서 보면은 미국인은 오히려 3, 4월 달에 엎었다가 뭐 5월, 6월, 7월 달에 등락 보이다가 또 8, 9월 넘어가면서 분위기 이상해지더니 또 이제 저점 막 이제 깨고선 막 투매가 나오는 그 형국. 코스피는 3, 4월 달에 빼놓은 가격 거기서 6개월 동안에 이제 등락, 250포인트 등락으로 저점에서 이제 뭐 쌍바닥 만들고 상중바닥 만들고 그거 만드는 동안에 코스닥이는 대세 상승이 나와버린다고. 그러나 4월 12일 네. 지나고 나서부터. 일단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예. 근데 코스닥이 있어서는 고를 찍은 시점들이기 때문에 네. 딴 여타 지수가 3, 4월 달에 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운용률이 봤을 때는 딱 그 정도로 보여요. 지금이 한 뭐 800 근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712 내지 715 정도 그거 한번 딱 찍어주는 양상 그러면 바로 대세 상승이 4월 달 말 5월 달부터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 자, 일단은 예. 자, 지금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뉴욕 증시와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욕 증시나 코스피가 조금 하락과 함께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코스닥의 독보적인 대세 상승이 기대가 된다. 11월까지는 코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가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 그렇다면 1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11월까지 코스닥만 혼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11월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그때 또 혼자서만 내려갈까?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고. 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네.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4월 예를 들어 4월 중순부터 코스닥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간다. 네네. 그러면은 4월 벌써 5월, 6월, 7월, 8월 한 8월 달 중순 정도면은 아까 아마 그 지수 1000 몇십 포인트라고 했는데 1150이라고 예, 하셨던 근처 것 같은데요. 거의 근처까지 네. 갈 겁니다. 네. 막 그러면은 8월 달 이제 하순 9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저점을 깨고 막 빠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거도 치고 올라갔지만 안 그래도 여기 한 1000포인트, 1050포인트는 좀 저항을 받는 지역이죠.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등락 보이게 죠 등락. 예. 미국이 이제 저점 깨고 또 엎어진다고 뭐 이제 1050 쳤으면은 뭐 970포인트, 980포인트 이런 식으로 네. 등락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한 11월 달부터 이제 글로벌이 치고 올라가는 거기서는 코스닥이가 그럼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해갖고 또 뿜고 올라가겠죠. 뭐 1300이 됐든 얼마가 됐든 또 뿜고 올라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럼 이제 내년 봄부터는 오히려 미국 지수, 다우 S&P도 잘 가고 네. 이 코스피도 오히려 굉장히 탄력 있게 내년도 가면 뭐 오른다고 했어요. 2024년도는 코스피에 2024년 가면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조선주가 마법이 풀려갖고 조선주가 경기 민감주 중에는 조선주가 굉장히 세지는 애가 네. 내년이고 또 내년도는 자산주가 또 엄청 세죠. 자산주라면은 부채가 극도로 낮은데 네. 막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좋은 기업.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 지금 이제 5.25, 5.5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단계 속에서 버블이 확장되는 단계니까 부채는 많으면은 불리하겠죠. 반면에 부채는 적은데 이 회사가 자산이 많고 그런 회사들은 자산 가치는 그냥 계속 눈덩이처럼 버블이 일어나 버리니까 가치가 좋아지죠. 그럼 시장은 6개월 정도 선반영해갖고 내년 봄이나 여름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자산주들 예를 들면 뭐 롯데지주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종목. PBR 막 0.15, 0.2 막 그런데 부채 엄청 적고 이런 네. 그런 것들 또 자산주 이렇게 했고 사실 지금 삼천리나 이런 것들이 그게 좀 먼저 지금 그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완전 누워있던 그냥 저 회사인데 자산가치주 거기다가 약간의 이렇게 또 테마 붙여주고 이런 단계가 돼 있는데 내년도는 이렇게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조선주 그리고 저기 뭐예요? 자산주. 자산주, 자산가치 좋은 기업 그런 거에 해가 되고 코스닥이는 오히려 내년 봄 정도 되면은 또 누워버리겠죠.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막상 이제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2009년도 하반기, 2010년 이렇게 되니까 누워버리잖아요. 누워버려요.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2010년 거의 여름까지 여기서 막 하고 확장이 나오고 이제 막 또 강해지는 그런 양상들이었어도 누워버리듯이 코스닥이는 아마도 봤을 때는 한 8월 중순 뭐 9월 달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글로벌 지수 이제 막 저점 깨고 할 때 슬쩍 빠지는 척. 예를 들어 1050을 치면은 한 907, 80 그러다가 연말 연초는 되게 세게 치고 올라가 있는데 내년 봄 여름부터는 오히려 거래소가 훨씬 또 매력 있고 또 그렇게. 탄력 있고 또 네. 수익도 잘 나는 그런 시장이 된다 하는 얘기들. 예. 좋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시장들이 좀 하락과 힘든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도 외롭잖아요. 그래도 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의 대세 상승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오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수익 투자에 좀 힌트들을 많이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세 상승, 코스닥의 대세 상승에 우리가 어느 쪽에 또 집중을 해야 하고 그 이유들과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대세 상승의 또 특징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일단 바이오죠. 바이오. 예. 코스닥은 바이오가 그렇죠. 또 코스닥 움직여줘야. 지수의 대세 네. 상승은 늘 바이오의 바이오죠. 대세 상승과 함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도 주로 30개월 주기로 2010년 이후에는 계속 이 대세 상승 사이클을 보였었는데 작년엔 대세 상승이 30개월 차인데 못 나왔죠. 그거는 맞아요. 바이오가 여름에 7월 달에서 8월 초까지는 대세 상승 초입부인 것처럼 굉장히 강했다가 8월 중순부터는 다시 그냥 누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42개월 차 이게 바이오가 대세 상승을 주도한다 그렇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네. 지금도 뭐 지난달 이번 달 계속 그런 조짐들이 좀 많죠. 바이오가 은근히 굉장히 센데 세다고 추세가 막 연속성 있게 가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게 또 전형적인 패턴이죠. 항상 어떤 섹터, 어떤 종목도 대세 상승 사이클 저 가져갈 때 직전 대세 상승 사이클이 있었다면은 그게 무너지는 거는 3개월, 6개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10배, 20배 올라갔던 거를 또 이제 막 5분의 1토막, 7분의 1토막 하고 이제 주가 빼놓고 빼놓는 건 막 6개월, 1년이 채 안 걸린다고요. 그러고 이제 누워버리죠. 예. 그렇죠. 최소 18개월에서 뭐 18개월에서 뭐 24개월 심하면 막 30개월 이러고 누워버린다고요. 거기서 등락하고서 누워버리다가 다음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대세 상승 사이클이 시작하기 전에는 누워 있다가 막 들었다 놨다 하죠. 예. 막 급등 나왔다 다시 이제 눌렸다 급등 나왔다 눌렸다가 막 굉장히 잦게 반복이 되고 그러고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대세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딱 지금 바이오가 그러고 있죠. 바이오 종목들 지금 보면 부릉부릉 하고 있는 거죠. 1월달, 2월달, 3월달 네. 계속 부릉부릉 했다가 또 아닌 것 같다, 부릉부릉 했다가 아닌 것 같다가 요거는 사실 어떤 섹터 사이클 나오기 직전에 네. 굉장히 전형적인 또 특징이다 하는 내용들인데 네. 바이오의 모멘텀 한다면은 사실 뭐 모멘텀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 2020년은 뭐 코로나 뭐 딴 거 없었죠. 그렇죠. 그거 갖고 그렇게 대세 가장 상승이 큰 크게 나왔었고 모멘텀이요. 또 2017년도에서 18년 연초 넘어오는 바이오 대세 상승장은 정말 소소하게도 당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 예. 그 과정들이에요, 결국. 그걸 주축으로 이제 바이오가 이제 막 확장돼서 그쪽으로 이제 돈이 붙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지금도 뭐 또 공교롭게도 딱 이런 시점이 되니까 또 뭐 셀트리온 가장 뭐 삼바와 함께 시가총액에 있어서는 중추가 되는 뭐 셀트리온 뭐 서정진 회장님 뭐 복귀 뭐 그리고 또 이제 3사 합병 가능성 또 똑같은 뭐 2017년이나 똑같은 그런 뭐 시나리오들 또 나오기 시작은 하는데 그 역시 기본 모멘텀은 이거죠. 지금 금리 인하 본격화 하반기에는 분명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그래도 좀 늦게 10월 달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오겠지만 네. 이 금리 인하 본격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 금리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쥐약인 섹터가 역시 바이오죠.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의 이런 분위기 그거 갖고 상당히 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또 여러 섹터 중에서도 바이오니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뭐 모멘텀 골격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근래 보면은 역시 작년도 뭐 올해 뭐 계속 좀 흔히 특이점이 온다. 옛날에 노벨 경제학상 뭐 한 30년 전인가 네. 타셨던 그분이 미래 2000 뭐 한 10년대인가 20년대가 되면 특이점이 온다. 이게 기술의 수준이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게 막 속도와 이게 기술의 발전 속도가 확 빨라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 하는데 지금이 이제 막 특이점이 오는 이런 시점들인데 AI나 빅테크 네. 이러면은 이게 또 가장 수혜를 입는 게 한국의 바이오죠. 바이오 자체가 사실 굉장히 노동 집약적 내지는 그런 수준의 산업이거든요. 이게 워낙 이게 임상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계속 데이터 또 다시 이제 뭐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굉장히 이게
좀 노동 집약적인 느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산업이 바이오인데 이 지금 AI와 빅테크의 이런 지금 굉장히 진화 속도, 그게 이제 또 바이오의 임상 단계를 굉장히 줄여준다고 합니다. 당장으로는 뭐 20, 30%뿐이 시간 단축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또 단축되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라는 건 무수한 임상을 계속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이걸 반복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 진짜 10,000번의 시도 중에서 하나가 걸리면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건데 네네네. 그걸 이제 이 빅테크의 힘으로 훨씬 빨리 많이 할 수가 있죠.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바이오도 폭발적으로 특이점이 이게 확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게 현재의 단계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미미하고 삼류, 사류에 불과한 부분이 이게 기초과학이 약하죠. 역사가 짧고. 이게 바이오가 이 제약과 이제 생명과학 이런 쪽들이 사실 전쟁을 직접 전쟁을 침공을 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이런 나라들이 결국 옛날에는 결국 뭐 생체 실험이나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네. 역사도 있고 이게 데이터도 많고 저걸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고 데이터도 적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커버가 되죠. 이 빅테크에. 빅테크. 또 우리나라가 또 뭐 이런 빅테크나 또 AI IT 이런 쪽에 기술이 있어갖고 엄청 또 좋죠. 또 상당히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한국이 또 이제 바이오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의 굉장히 경쟁력 확 또 크고 유리해지는 그런 단계가 또 2020년대 현재 또 시점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또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요 바이오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은행의 파산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빠르게 그 급한 불들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수습이 되나 보다라는 분위기인데 계속 그 불씨가 남아 있는 건지, 운용위원님께서는 결국에는 가을에 또 큰 은행의 파산과 함께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금융사 어떤 회사 이름 튀어나올지는 뭐 제가 모르죠. 근데 계속 이제 또 지금 3월 말이죠. 3월 말 또 4월 시장이 이제 또 금융위기 이슈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뉴스가 한 4일, 5일 정도 또 이제 그런 뉴스가 좀 줄었다. 그런 시점이 되면은 또 어떤 회사가 이제 또 뭐 파산, 내지는 어디가 이제 또 파산 우려, 아니면은 또 보통 나오는 게 금융에 있어서 경제금융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나름 네임드가 있는 유명한 수장들이 어떤 경고를 하셨고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위태롭다. 조금 지금 굉장히 저간 상황이다. 또 말로 한번 뺐다가 그게 또 하나가 또 현실이 됐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된 게 그 금융 쇼크 일종의 그걸 이게 항상 또 만드는 시점들이 돼 있는데 이런 양상들은 올 가을까지 계속 또 지속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땐 9월, 10월 그 정도에 그래도 좀 네임드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 중에 요 세 회사가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물론 세 회사가 다 저거 하는 것보다는 한 개 내지는 많아야 2개 그렇게 되겠지만 그거 파산 발생시키는 시점, 거기가 이제 대세하락이 종결되는 시점으로 보이는데 요거 회사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웰스파고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제 부동산 금융의 넘버원 회사가 되겠는데 그만큼 현재 이슈에 가장 부정적으로 취약한 회사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부동산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는데 차트도 참 부정적입니다. 현재 웰스파고의 주간 차트 보면은 주간 차트니까 2009년도 이제 그 금융위기 그 이후 지금까지의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10년도에서 15년 거기까지는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이제 또 어느 정도 해소, 공포 분위기 해소 그러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좀 강한 그런 양상들이 나왔다가 그러고는 2017, 18, 19년 거기서 뭐 헤드앤숄더 비슷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헤드앤숄더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쇼크 직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깨 한번 만들어주고 코로나 쇼크 때 이제 크게 폭락을 했다가 그러고는 지금 또 거의 한 2021년부터 현재 거의 한 2년 동안에 뭐 전형적인 또 이거 뭐 헤드앤숄더 위에 여기 쌍봉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미끌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현재 그 웰스파고 이제 월간 차트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엔 주간 차트만 있군요. 월간 차트에 있어서도
현재 시점은 이제 고점부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추락하는 그런 양상들. 그러고선 차트가 주로 이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추락하기 거의 직전 시점에 대롱대롱 지금 어거지로 붙어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게 웰스파고가 되겠고, 네. 역시 부동산 금융 1위라는 게 그거 자체가 또 사실 리스크를 또 안고 리스크 있네요. 요인은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사실 또 굉장히 부정적인, 실적에 있어서 부정적인 양상, 실적에 부정적인 양상이 나오면 역시 또 그런 양상들 쉽게 나타나는 게 웰스파고가 되겠고요. 다음 시티그룹이 되겠는데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 뭐 기본적으로 차트 굉장히 이거 위협적이고 안 좋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시티가 원래는 2007년, 8년 전에는 거의 한 $500 정도 했었습니다. $500 정도 했다가 금융위기 이제 한복판 거기서 다행히 살아났죠. 저 워런 버핏도 이제 여기 콜옵션 투자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구제를 받아갖고 살아났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거의 한 $9인가 $8까지 빠졌었고요. 네. 거의 휴지 쪽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그래도 한 50불대, 그리고 최고점으로는 80불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 시티그룹인데, 최근 지금 여기 가장 이제 중심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기업에 있어서는 거의 한 45불 정도로 보여요. $45. 45달러가 과거 이제 위기에서 딱 벗어난 직후에서도 계속 좀 이게 또 걸리는 그런 시점들이었고, 요 라인대를 이제 2013년도에 뚫고 넘어가는 그 이후로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안도 살았다. 그런 느낌들을 주는 상황들 됐었고, 2016년, 17년에 그때도 뭔가 뭐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부동산 이슈였나 뭐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거 이탈하면서 겁줬다가 그러고는 바로 이제 또 이제 추세적인 상승기 들어가고 했었는데요. 네. 그러고는 여기도 이제 2018년, 2020년도 거기에서 이제 두 개의 쌍봉, 그러고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끌어올렸다가 21년도, 22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역시 같은 영역에서 이제 뭐 다 갇히는 거죠. 여기 갇히고, 여기 갇히고, 여기 갇히고, 그리고 대세 이제 흐르다가 지금은 거의 억지로 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게 45불대 시티고, 요것도 3, 4월 흐르면서 슬쩍 통 밀기만 해도 여기 우르르륵 하고선 이제 월봉 빠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의 한 20불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시티그룹이 되겠는데, 네. 시티는 그냥 뭐 딱 소매금융이죠. 소매금융 가장 대표적인 또 소매금융 회사인데, 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CS 네. 뭐 이슈는 계속 또 뭐 얘기가 지난주에도 네. 많이 나왔다가 그래도 ECB에서 이제 자금 지원 들어간다 뭐 등등 하면서 한숨은 돌려놨는데, 그것도 계속 뭐 잠재적인 복병으로 작용은 할 걸로 보이는 현재 또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가을에는 또 파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기억을 하고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살펴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원유 농산물이죠. 지난주 그 투자해신 방송에서도 이제 곧 원유가가 이제 폭락합니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곧은 그래도 뭐 곧 하루 이틀 2, 3일 이내에 폭락한다 그런 얘기였는데, 방송 끝나고 2시간 있다가부터 폭락이 시작됐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예, 네.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요 WTI 이제 원유 선물 이제 30분봉 차트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딱 여기입니다, 여기. 70, 그때만 해도 거의 한 76불, 지난주에 지난주 방송할 때. 그때만 해도 76불이었는데, 방송 끝나고 자정부터 폭락을 했으니까 이게 10시에 끝나잖아요. 정말 약간 말이 네. 씨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느낌. 2시간 후부터. 네. 작년 테슬라 폭락 얘기, 봄 테슬라 폭락. 그때는 진짜로 방송, 그때는 10시 투자회신이었잖아요. 10시 맞아요. 투자회신하고선 네. 10시 30분, 10시 20분인가 테슬라 이제, 막 이제 뭐 10시 20분까지 테슬라 폭락 얘기 이제 할 거라고 막 하다가 10시 반 개장부터 그냥 그날 10% 폭락했었죠. 그러고는 이제 막 거의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반토막 났던 게 작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요 원유가 지난주에 운용력이 이 원유가 이제 곧 폭락이 이제 시작됩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거의 한 1개월 이내에 짧은 시간 동안 45불 정도까지 40불대 중반까지 폭락이 나옵니다. 그랬던 게 지난주였고, 거기가 76달러였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뭐 방송 끝나고 이제 2시간 후인 자정부터 이제 계속 이제 폭락을 하더니, 현재는 한 60불대 중반, 60불대 중반에서 어젯밤 그래도 좀 반등을 해갖고 67, 68불 그 정도 지금 와 있는 시점.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15% 가까이 지금 폭락이 나왔는데, 이게 시작이다. 오히려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4월 달 한 중순 정도만 가도 제 생각엔 유가 원유 거의 한 40불대 중반 그 정도 가면 뉴스에 맨날 나오겠죠. 유가 폭락하고 한 달 동안 유가가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폭락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것도 꼭 이래야만 되는 게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 원유 가격, 농산물 가격이 지금 폭락을 시켜야만 되는 부분들이 같은 일환이에요. 여기도 이게 하반기에 내려가야. 그렇죠.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려면은 지금 작년도부터 금리 인하의 가장 근거는 CPI잖아요. 네네. 예, CPI인데 작년도 투자의 신방송에도 CPI 이제 발표했을 때 맨날 드린 얘기가 전전월 유가 평균치, 전월 유가 평균치 그거랑 거의 대등할 완전히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예, 전전월 유가 평균치 대비 전월 유가 평균치 그거 나눈 값이랑 CPI의 등락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근원은 유가 급락을 유발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럼 유가 폭락 나와야죠. 네. 그럼 또 농산물 가격 폭락 나와죠. 이러다 보면 소비자 물가도 물론 일시적이지만 네. 이게 또 내년 연말, 2014년 연말, 2024년 연말, 2025년 가면은 다시 또 이제 유가도 그냥 뭐 벙벙 떠갖고 오히려 150불 막 넘어가고 150불을 바로는 안 넘어가지만 2026년 가면서 막 그러겠지만 지금 단계 여기서는 원유 폭락, 농산물 폭락, 뭐 자원 가격 폭락 그걸 끌어내야만 되는 그 시점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은 그렇게 또 작용이 된다 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일까요?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연중 흐름 올 한 10월 달까지 본다면은 네. 시장 느낌을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 느낌을 뭐 CPI 발표, 또 어떤 물가 지수 발표, FOMC 발표 이런 것들은 우려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 전후 시점 다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지표들은 주로 우호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반면에 그게 긍정적인데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얘네들 지표로 이제 반등이 나와버리면 반등이 나온 이유에는 또 금융위기 이슈 어떤 금융사 A 또 이제 D라는 금융사가 이제 파산위기 뭐 또 E라는 금융사 파산위기 그 박자가 계속 맞물린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요게 반락이 나오면은 또 기본적인 저런 걸 갖고서 이제 반등을 줬다가 반락했다가 이런 패턴들이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단기 매매의 흐름들, 단기의 시장 흐름 읽는 데 있어서는 요 패턴을 또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의 강의를 통해서 10월까지 지금부터 한 6, 7개월 동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예측해 봤습니다. 코스닥의 독보적인 상승과 함께 또 그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굵직한 이슈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 부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올 한 해 일단은 좀 든든하게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운용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